2015년 8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렉싱턴 새벽 3시 반쯤 911이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을 때 현장은 끔찍했습니다. 2층 침실 바닥에 젊은 남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고 젊은 여성과 노년의 남성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미 남자는 숨진 후였습니다. 그는 머리에 적어도 12번의 타격을 당했고 머리뼈는 여러 곳에서 골절되었습니다. 그의 몸 전체는 타박상과 열상, 찰과상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순순히 살해를 인정한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몰리 마텐스, 토마스 마텐스로 부녀 사이였고 죽은 남자는 이 집의 주인이자 몰리의 남편 제이슨 코베트였습니다. 제이슨 코벳은 아일랜드 출신의 사업가로 일찍이 마가렛 매기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2006년 매기는 새벽 천식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당시 30살이었던 제이슨은 아들 잭과 2살이었던 딸 사라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는 일하면서 육아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남자 혼자서 아이 둘을 보기란 힘에 부쳤습니다. 결국 1년 반이 지난 후 제이슨은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줄 유모 구인 광고를 냈고 당시 25살이었던 몰리 마텐스를 만납니다. 몰리는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서 네 자녀 중 둘째이자 샤론과 토마스 마텐스의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보다 어린 사촌과 동네 아이들을 돌보는데 유독 흥미를 보였습니다.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에 즐거워하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 입학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중퇴합니다. 이후 지역 커뮤니티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임신했지만 유산하면서 아이를 잃었다는 슬픔에 빠집니다. 결국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살던 곳이 아닌 전혀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로 합니다. 그녀는 온라인으로 아일랜드에서 유모를 구하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비로소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아일랜드로 건너갑니다. 몰리가 아일랜드의 공항에 도착하는 날 제이슨과 그의 친구가 마중 나왔습니다. 제이슨의 친구는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몰리는 화려한 색상의 코트와 카우보이 부츠를 신고 있었고 탱글탱글한 헤어컬을 가진 어느 누가 봐도 예쁜 외모를 지녔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나 관심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구는 제이슨에게 유모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제이슨은 몰리에게 끌렸고 비행기까지 타고 온 그녀를 당연히 유모로 고용했습니다. 친구의 우려와 달리 몰리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두 아이에게서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는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사라는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고 잭도 그녀를 잘 따랐습니다. 한 집에서 동거하다 보니 자연스레 제이슨과 몰리는 서로 호감이 생겼고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 발렌타인데이에 제이슨은 몰리에게 아내가 되어 달라고 청혼하였습니다. 몰리는 기분이 좋았고 즉시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계획합니다. 둘의 소식을 알았을 때 양쪽 집안에서는 반대했습니다. 특히 몰리의 아버지 토마스는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을 이미 자식이 둘이나 딸린 제이슨에게 보내는 것에 속상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2011년에 결혼했고 가족은 노스캐롤라이나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제이슨은 낯선 곳에서도 일을 잘해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골프를 즐기고 맥주와 축구와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몰리도 집안일에 신경을 많이 썼고 아이들도 잘 돌보며 여유 시간에 수영 강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이웃에게도 다정하고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할 것만 같았던 몰리의 결혼 생활은 삐그덕거리고 있었습니다. 몰리가 결혼 전부터 제이슨에게 바랬던 것은 아이들의 공식적인 엄마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긴 했으나 몰리가 아이들의 엄마가 되려면 입양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 입양 절차에 제이슨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그는 어째서인지 미루고 있었습니다. 몰리는 이웃에게 그녀가 아이들의 유모였단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이웃은 아이들이 당연히 그녀의 친자식이라 알고 있었고 몰리가 아이들에게 늘 다정했기에 좋은 엄마로 여겼습니다. 2015년이 될 때까지도 몰리는 아이들의 엄마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이슨이 아이들과 아일랜드로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8년이란 시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볼 수 없다니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몰리는 제이슨에게 제발 다시 생각하라며 애원했지만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2015년 8월 첫째 주 몰리는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사라가 잠을 자다 악몽에 시달리며 깨자 제이슨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몰리는 그런 사라를 달래며 다시 재우고 침실로 돌아왔고 제이슨은 화를 내더니 말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잠을 자던 몰리의 아버지 토마스는 위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손자의 선물로 사온 야구 방망이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의 사위가 딸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제발 손을 떼라는 톰의 간청에도 제이슨은 그녀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계속해서 그녀를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톰은 들고 있던 야구 배트로 그의 등을 때렸습니다. 제이슨은 톰을 밀쳤고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때 몰리가 침대 옆 탁자에서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기 위해 가져다 놓은 벽돌 하나를 발견합니다. 벽돌을 집어들고 제이슨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휘청거리는 제이슨을 보자 이번엔 톰이 다시 방망이를 들어 사위의 머리를 마구 공격합니다. 제이슨 또한 나름의 방어와 공격을 하지만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방망이와 벽돌에 제이슨은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토마스 마텐스는 31년 동안 FBI 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겼던 그는 하나뿐인 딸이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몰리는 결혼 초 행복한 것 같았지만 오래지 않아 사위와 자주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딸의 불행에 안타까워했습니다. 경찰에 연행된 후 부녀는 정당방위를 주장합니다. 몰리는 반복적으로 팔을 꼬며 자신을 감싸고 불편한 듯 앞뒤로 몸을 구부립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목을 문지르고 손을 비틀고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수사관은 제이슨이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을 때 그녀가 안방 침실에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자신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말하고 다음 진술 때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말하고 또 다른 진술에서는 침대 끝에 서 있다고 말하면서 혼란을 보였습니다. 신문 중에 몰리는 제이슨이 결혼 기간 동안 자주 학대했다고 주장합니다. 제이슨은 결혼 후 소유욕이 심해졌고 자기를 통제하려는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입을 옷까지 결정해 주었다며 이웃들은 그를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가정에선 결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검찰의 혈흔 전문가는 이불 밑면에 혈흔이 있었기 때문에 몸싸움이 침대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지만 톰은 계속해서 방으로 들어가 제이슨이 끝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톰의 진술과 현장은 맞지 않았습니다. 몰리와 제이슨의 침실 벽에 튄 핏자국의 높이를 측정했더니 제이슨이 맞을 때 머리가 바닥에서 30에서 45cm 높이에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가 쓰러졌을 때 맞았다는 의미입니다. 톰은 분명 제이슨이 딸을 공격하고 있었고 자신이 배트를 휘두를 때 같이 싸웠다고 주장했지만 부녀 모두 투쟁으로 인해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몰리의 목에도 졸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의 피가 톰의 속옷 하단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는 톰이 제이슨을 때릴 때 그 위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검사는 첫 번째 타격이 제이슨이 아직 자고 있거나 누워 있는 동안에 이뤄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한편 몰리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숨진 상황에서 잭과 사라의 양육권을 두고 몰리와 제이슨의 여동생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제이슨은 몇 해 전 자신이 사망할 경우 후견인을 이미 여동생 이름으로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몰리는 자신이 수사를 받는 것보다 양육권에 더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제이슨의 사망 후 그녀도 양육권을 신청했지만 법적으로 그녀는 아이들의 엄마가 아니었기에 자녀의 양육권은 제이슨의 여동생에게 갔습니다. 몰리와 톰은 2017년 7월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변호팀은 제이슨이 정당방위 행위로 사망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자녀 양육권 및 제이슨에게 8억가량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으며 톰의 FBI 전 직장 동료들로부터 그가 평소 사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충분히 고의로 살해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몰리가 평소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가 한 번도 접수되지 않은 점,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점과 교류가 잦았던 이웃들의 증언 역시 그녀의 가정 폭력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거짓이라고 반박합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때린 곳을 또 때리고 이미 쓰러진 사람을 계속해서 때려 머리에만 12개 이상의 상흔을 남겼고 같은 부위를 반복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정확한 횟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는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3시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몰리와 톰 모두 2급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들은 20년에서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녀는 억울하다며 정당방위로 인한 과실치사인데 너무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습니다. 20년 2월 항소법원은 제이슨이 몰리를 학대했을 수도 있다는 증거가 첫 번째 재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 증거는 아버지의 사망 직후 사회복지사가 아이들을 인터뷰한 녹취록이었습니다. 녹취에서 제이슨의 자녀는 부모가 부부싸움을 자주 했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종종 폭력을 가하기도 했으며 아버지는 자신들을 어머니로부터 떼어놓고자 했고 어머니와 헤어지기 싫어서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증거로 부녀는 2021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들은 녹스빌에 있는 가족의 집으로 돌아갔고 최종 재판을 하기까지는 자유의 몸으로 지냅니다. 부녀가 항소 재판을 하고 석방되는 사이 제이슨의 딸인 사라는 몰리가 자신과 오빠에게 아버지가 학대했다는 거짓말을 하도록 코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10살이었던 사라는 몰리가 엄마와 같이 살고 싶다면 아버지가 평소에 학대했다고 말하도록 시켰다는 것입니다. 당시 오빠와 자신은 엄마와 헤어지는 것이 두려웠고 그녀를 너무 사랑했기에 거짓 진술을 했다며 처음 자신의 진술을 철회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처음 진술은 몰리와 톰에게 항소 재판에서 유리하게 적용된 후였습니다. 부녀의 항소 재판 중 방송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당방위에 의한 가실치사였음을 주장하고 특히 몰리는 자녀들에 대한 애정을 제이슨이 인정해주지 않은 것에 아쉬워했습니다. 왜 그토록 아이들에 매달렸을까에 대한 추측은 그녀가 건강이 좋지 않고 지난날의 경험으로 다시는 임신과 출산을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이슨이 8년이나 함께한 몰리를 아이들의 엄마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 부부의 친척과 지인들의 인터뷰에서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몸매를 가진 젊은 아가씨가 자기의 아이들을 정말 친엄마처럼 살펴주는 것에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몰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몰리는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는 그녀의 감정 기복과 우울감, 불안감과 거짓말은 점차 제이슨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제이슨을 무시하기도 하고 흡사 편을 가르며 아이들이 자신을 멀리하게끔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이슨은 자녀와 식사하고 싶었지만 몰리는 그 시간마저 빨리 끝내려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여동생에게 털어놓았고 동생은 힘들어하는 오빠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곧 제이슨은 몰리와 정리하고 아이들과 함께 아일랜드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몰리의 지인들은 그녀가 평소에 히스테릭하단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거짓말도 그녀의 주 종목이라고 합니다. 학창시절 몰리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병으로 죽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몰리가 참 안쓰러웠는데 어느 날 집에 놀러 갔을 때 여동생은 애초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몰리에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결혼식에서 들러리 설 친구에게 결혼할 남성이 재혼이라는 것을 밝혔는데 전부인이 자신의 친구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불쌍한 남편을 위로하다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신부 들러리는 제이슨의 동생에게 이 사실을 물어보게 됩니다. 트레이시는 황당했고 왠지 이 결혼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결혼을 좀 더 필사적으로 말리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몰리의 전 남자친구 또한 인터뷰에 그녀는 편두통이 심했고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뤄 울던 날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방송에서 몰리의 지인들은 공통적으로 그녀는 남편보다 아이들에 집중해 있었으며 몰래 녹음기를 이용해
제이슨을 화나게 한 다음 그가 학대하는 정황을 녹음하려고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방송을 본 많은 시청자들은 부녀를 의심했고 합리적인 재판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재판 결과에 많은 이들이 실망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2023년 11월 최종 재판이 열렸고 각각 4년에서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이 감옥에 있었던 기간을 제외하면 빠르면 올해 여름쯤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